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의 미혼 남성으로 지금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시골 출신으로 할아버지는 시골 변두리에서 작은 이발소를 운영하셨습니다. 워낙 손재주가 좋아 처음에는 손님들이 줄을 설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읍내에 미용실이 많이 생겨나 점점 손님들 발길이 끊겨서 생계까지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는 7자매 중 셋째로 언니들과 함께 이발소에서 청소며 잔일을 거들곤 했습니다. 할머니 또한 남의 집 농산일을 도우면서 받은 품삯으로 생활비에 보탰지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지질 않았습니다. 엄마가 6살이 되면서부터 매일 아침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이발소로 출근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오지 말라고 말렸지만 엄마가 가고 싶다고 떼를 쓰고 울어서 결국 할아버지가 엄마 고집을 꺾을 수 없었던 거죠. 아빠, 나 빗자루로 바닥 쓸게. 그래, 머리카락 안 날리게 조심해서 쓸어야 돼. 나 청소 박사야. 아빠는 걱정 말고 장사 준비해. 우리 딸이 도와주니까 아빠가 더 힘이 나네. 오늘 손님 엄청 와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게, 많이 와야 될 텐데. 오전 10시에 이발소 문을 열고 엄마는 할아버지와 함께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손님들이 길 건너편에 있는 미용실로 들어가고 점심시간이 다 되어도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며 수미야, 배고프지? 우리 밥 먹을까? 오늘 손님 한 명도 안 와서 속상해서 배 안 고파. 왜 다들 저 앞에 있는 미용실로 가지? 아빠 머리 엄청 잘 깎는데. 그래도 아빠 가게에는 수십 년 동안 찾아주시는 단골들이 있잖니. 할아버지와 엄마는 도시락으로 간단히 식사를 마치자 첫 손님이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형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그래, 수미구나. 안 본 새 많이 컸네. 야, 요즘 너무 바빠서 지방을 출장 다니느라 푹 못 왔네. 내가 지방 여기저기 다니면서도 머리 안 깎고 항상 이 이발소로 오잖아.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대로 잘 깎아주거든.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 그러게요. 요즘 이발소가 예전 같지 않네요. 여기 시장통에 얼마 전에 이발소 3군데나 문 닫았잖아요. 이제 저 하나 남았네요. 다들 미용실 가니까 벌이가 시원찮지. 자네도 딸 7 먹여 살리려면 몇 바지게 벌어야 하는데 걱정이 많겠어. 어떻게든 먹고는 살겠죠. 형님, 먼저 머리부터 감으세요. 수미야, 아저씨 위도 받아서 저기 옷걸이에 걸어놔줘. 응, 아빠. 이날 이 단골 손님이 첫 손님이자 마지막 손님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문을 닫고 할아버지의 자전거를 타고 두 사람은 산길을 넘어 깊은 산중에 있는 집에 도착했습니다. 당신 왔어요? 오늘 손님은 좀 있었어요? 그러지 뭐. 수미 배고플 테니까 얼른 밥 먹자고. 수미야, 오늘도 아빠 가게 일 돕느라 고생했어. 얼른 씻고 밥 먹자. 응, 엄마. 나 가게에 있는 거 재밌어. 하나도 안 힘들어.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인 이모들과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식구가 많다 보니 식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쌀 한 가마니를 사도 금세 떨어지고 늘 밥이 모자라 서로 먹으려고 식사 시간마다 전쟁이었습니다. 생활비는 모자라고 아이들은 점점 커가면서 빚만 점차 늘었습니다. 늘 가난과 굶주림으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사는 안 되었지만 그래도 단골 손님들을 위해 계속 이발소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발소 앞에 고급 승용차가 서더니 양복을 입은 남자와 여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머리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라 다른 볼 일로 왔어요. 전 중매쟁이인데 오늘 귀한 분 모셔왔거든요. 사장님, 바로 이분이 딸 부잣집 아빠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많습니다. 따님이 7명이라고요? 아, 대단하시네요. 근데 제 딸들 얘기는 왜 하시는 건지. 아, 사장님 댁이 종갓집인데 손이 귀해서
아들이 한 분이세요. 그래서 혼처자리를 알아보다가 선생님 댁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제가 들어보니까 결혼 정년기 딸들이 있다고요. 여기 사장님 아드님과 중매 한번 보시는 건 어떠신지요? 딸 셋이 혼인할 나이긴 한데 오늘 처음 본 사이인데 혼처 얘기를 한다는 건 좀 그렇네요. 저흰 다른 건 필요 없고 아들만 떡하니 낳아주는 며느리가 들어온다면 또 바랄 게 없습니다. 딸 부잣집 부모님 유전자를 받아 자식들도 아이는 잘 낳지 않겠어요? 저희가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드릴 겁니다. 식구들 든든히 먹을 쌀을 매달 드릴 것이고 땅도 드리죠. 그 땅 하나만 있어도 먹고 사는 건 걱정 안 해도 될 거예요. 땅을 팔아도 되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되고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빚과 가난에 허덕이던 할아버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위에 딸들이 몇 살이죠? 26, 23, 20이에요. 큰딸은 나이가 좀 많고 둘째 아니면 셋째인데 셋째가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은 어떠세요? 20살이 딱 좋네. 보니까 선생님도 싫진 않으신 것 같으니 뭐 시간 길게 끌 거 없이 빨리 결혼 서두르시죠. 그래도 딸아이 의사는 물어봐야죠.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도 집사람과 상의도 해봐야 되고요. 아닌, 이런 걸 뭘 고민하시나. 저 길게 못 기다리니까 3일 시간 줄게요. 선생님 말고 저희 집안과 중매 서려는 집 줄 섰어요. 그렇게 기다리다 이 좋은 기회 날아갑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할아버지는 집에 와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결혼 얘기를 꺼냈습니다. 수미야, 나이가 20인데 지금 공장이나 힘든 데서 일하지 말고 시집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넌 어때? 시집이요? 돈 벌어서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 벌어야 되는데 무슨 결혼이에요. 아직 제 나이도 어리고 결혼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사실 오늘 너한테 중매 자리가 들어왔는데 엄청 부잣집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결혼만 하면 쌀은 원 없이 매달 주고 땅도 주겠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아들만 낳아주면 된다는 거야. 아빠도 내키진 않았지만 지금 우리 집 형편에 그 정도 조건이면 우리 9식구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돈 보고 결혼을 해요. 그건 안 돼요. 나도 마음이 안 좋긴 한데 3일 동안만 고민할 시간을 준대. 엄마는 한참 아무 말 없이 생각을 하더니 아빠, 엄마, 저 결혼할게요. 이상한 집안도 아니고 부잣집인데다가 우리 식구 먹고 살만하게 해준다는데 감사한 거죠. 수미야, 고맙고 미안하다. 아빠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딸 고생만 하고. 수미야, 너가 싫다면 강요 안 할 거야. 너 인생이고 신중하게 생각해. 저 진짜 괜찮아요. 결혼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살 자신 있어요. 그 후 엄마는 그 부잣집 아들과 딱 한 번 손보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식을 올린 후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엄마보다 2살이 많았고 말이 없는 성격에 체구는 작았습니다. 남자는 별다른 직업 없이 거의 집에만 있었고 서로 잘 알지도 못한 채 결혼한 터라 서먹서먹했습니다. 여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 안 답답해요? 저랑 읍내 구경 갔다 올까요? 난 집에 있는 게 편해. 사람 많은 데 가면 어지럽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나 잠깐 눈 붙일 테니까 당신은 알아서 일 봐. 네, 그렇게 하세요. 엄마는 남편과 어떻게든 가까워지려고 노력했지만 무뚝뚝한 남자는 엄마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조차 없이 좀처럼 거리감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니들 언제까지 이렇게 남처럼 지낼 거냐? 놀러도 다니고 좀 친해져야 애도 생길 거 아니냐고. 아유, 답답해. 여자가 남편한테 애교도 피우고 그래야지. 이렇게 목석이어서야 원. 결국 시어머니가 나서서 합방 날짜를 잡고 병원 진료도 꾸준히 받게 해서 결국 엄마는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아가 고생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턱하니 안겨주니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애미야, 네가 아직 어려서 너한테 우리 집 귀한 장손을 맡길 수가 없어. 오늘부터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거라. 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제 아이인데 모유도 먹여야 되고 엄마 손에서 자라야죠. 무슨 말이 그렇게 많니? 넌 어차피 이 집에 아들 낳으려고 시집 온 거잖아. 너 할 몫은 다 끝났다고 몇 번을 말해야 되니? 애기 모유 먹일 때만 내 방에 들어와. 그렇게 엄마는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뺏기고 아이 얼굴조차 마음 편히 볼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보고 싶어서 울면서 밤을 지새우는 날도 많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께 좀 부탁드려 보세요. 우리 아이잖아요. 제가 제 품에서 아이 숨결 느끼면서 키우고 싶어요. 한 집에서 아이와 생이별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해. 지금까지 난 한 번도 부모님 뜻 거스른 적 없었어. 어머니가 다 우리 생각해서 그러는 건데 당신이 이해해. 아내보다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남편에게 실망한 엄마는 시댁에 살면서 늘 혼자였고 외로웠습니다. 심지어 시부모님은 아들을 낳은 후에 돌변해 엄마를 하녀 부리듯 집안일만 시켰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는데 남편은 군입대를 하고 엄마 혼자 모진 시집살이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종갓집이다 보니 한 달에 2-3번씩 제사상을 엄마 혼자 다 차려야 했고 하루 종일 청소며 손빨래하느라 허리 펼 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12첩 반상을 차려야 해서 요리하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 힘든 것쯤이야 견딜 수 있었지만 엄마가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를 마음대로 못 본다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더 손주를 옆에 두게 된 건 사고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막 돌을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외출한 사이 엄마가 아이를 보다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넘어져서 이마가 찢어져 상처가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지만 이마에 사선으로 길게 흉터가 생겨 시어머니가 더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지 않게 된 겁니다. 어머니, 상도 이제 제가 돌보고 싶어요. 어머니도 아이 보느라 힘드시잖아요. 무슨 소리야? 아직 상도 어린데 행여 너한테 맡겼다가 그때처럼 애 잘못되면 어쩌려고? 상상만 해도 끔찍해. 절대 너한테 맡길 수 없어. 어머니, 저도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상도 이마 보면 가슴 찢어져요. 그래서 더 상도한테 미안하고 더 잘해주고 싶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시끄럽다. 시엠이 말하는데 어디 말대꾸야? 너 방으로 가거라. 우리 상도 잘 시간이야. 어느새 아이는 6살이 되었고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할머니 방에서 지냈고 할머니가 손주 등하원도 직접 다 시켜줬습니다. 상도야, 오늘 유치원에서 뭐 배웠어? 색종이로 목걸이 만들었어. 이거 엄마 목걸이 내가 만든 거야. 예뻐라. 근데 엄마가 나 유치원 데려다 주면 안 돼? 할머니가 오니까 친구들이 놀려. 나보고 엄마 없는 고아래. 뭐? 나쁜 친구들이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할머니가 상도 많이 사랑해서 데려다 주는 거야. 할머니도 좋지만 난 엄마랑 더 많이 있고 싶어. 놀이동산도 가고 싶고 차 타고 멀리 구경하러 가고 싶어. 그렇구나. 우리 아들 어디 가고 싶어? 엄마가 다 데려다 줄게. 이번 주말에 기차 타고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 갈까? 신난다. 그날 밤 엄마는 시어머니에게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울에 사는 5째 동생네 다녀올까 해서요. 학교 선생한다는 그 똑똑한 동생? 너희 7딸들 중에서는 제일 잘 됐잖아. 그래, 갔다 와. 근데 동생이 상도 보고 싶다고 해서 데려가려고요. 상두를 데려간다고? 그 넓은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그건 안 된다.
할머니, 나 서울 가고 싶어. 서울에 있는 우리 동산에 엄마가 데려다 준다고 했단 말이야. 나 갈래. 손주가 울음을 터뜨리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는 허락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안하다며 자수로 엄마 이름과 손주 이름을 새긴 팔찌를 만들어 손주 손에 채워줬습니다. 엄마도 처음 가는 서울이라 긴장도 되고 동생을 만난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결혼해서 시댁에만 있다 보니 결혼한 동생을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기차를 타고 서너 시간 만에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상두야, 우리 이모 선물 사러 이 근처 시장에 갈까? 응, 좋아. 떡볶이도 먹고 싶어. 그래, 우리 떡볶이도 먹자. 엄마는 아들 손을 잡고 걸어서 역 근처에 있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시골 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 큰 시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걷기조차 힘들 정도였어요. 상두야, 엄마 손 꼭 붙잡아. 딴 데 한눈 팔면 안 돼? 응, 엄마 손 안 놓을게. 엄마는 인파를 헤쳐 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고 떡볶이를 파는 포장마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기 떡볶이 파네. 떡볶이 먹고 선물 사러 가자. 포장마차 안에는 좌석이 서너 테이블 있었고 서서 먹는 사람들도 많아서 좁은 포장마차 안은 북적거렸습니다. 음식이 나오면 직접 주방 쪽으로 받으러 가야 돼서 엄마는 주문한 떡볶이를 받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자리에 아이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디 갔지? 화장실에 갔나? 화장실로 가서 아이를 찾았지만 없었고 포장마차 안에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정신없이 아이 이름을 부르며 시장통 곳곳을 찾아다녔지만 아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시장이 커서 시장 전체를 찾아다니다 보니 해가 저물었고 엄마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앉아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시어머니는 쓰러져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엄마가 옆에서 간호라도 하려고 방으로 들어가면 소리를 버럭 지르며 네가 지금 무슨 낯짝으로 이 집에 팔을 들여? 우리 손주 찾아오기 전까지 이 집에 절대 들어오지 마! 엄마는 시댁 식구들에게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매일 서울로 올라가 아들을 잃어버린 시장으로 갔습니다. 행여나 아들의 행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시장과 그 주변을 찾아다녔던 겁니다. 종갓집 장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로 집안이 발칵 뒤집혔고 집안 어른들은 그런 무책임한 며느리는 내쫓으라며 역정을 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시어머니는 엄마를 강제 이혼시켰습니다. 남편 또한 자식을 잃어버린 충격에 엄마 얼굴도 안 보려고 했습니다. 이혼 후 엄마는 혼자 서울로 와서 변함없이 아들을 잃어버린 시장으로 갔습니다. 이제 상인들도 엄마를 알아보고 아유 애기 엄마 또 왔어? 아직 애기 소식은 못 들었나 보네. 네 아주머니 이제 아예 서울로 왔어요. 그렇구먼. 아유, 아이 찾느라 애기 엄마가 쓰러지겠네. 딱해서 어떡해. 아주머니 부탁 하나만 할게요. 생각해보니까 매일 시장에 가서 찾느니 여기서 장사하면서 아들 찾아볼까 해서요. 제가 서울은 잘 몰라서 시장에 식당할 만한 가게 나온 거 있는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에이, 그건 어렵지 않지. 내가 이 시장에서만 20년 장사해서 터줏대감이거든. 아주머니가 알아봐준 가게에서 식당을 하게 된 엄마는 장사보다는 오로지 아들을 찾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상호도 아들 이름을 따서 상두식당이었고 다들 의아해했습니다. 상두? 가게 이름이 특이하네. 무슨 뜻이야? 네, 우리 아들 이름이에요. 혹시나 아들이 이 간판 보면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요. 아, 아들 이름이었구나. 이렇게 자나깨나 아들 생각뿐인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간판뿐 아니라 식당 안에는 아들이 갖고 놀았던 장난감, 유치원 가방과 신발, 아들 사진들을 확대해 벽에 붙였습니다. 그리고 식당 입구에는 아들을 찾는 전단지도 수백 장 수북이 쌓아놓았고요.
손님들이 식사하러 왔다가 많이 당황해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식당 아닌가? 벽에 웬 사진들이야? 어서 오세요. 제가 이 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려서 아들 찾으려고 사진이며 물건들을 갖다 놓은 거예요. 혹시 이 아이 본 적 없으세요? 저희도 이 시장엔 가끔 오던 터라 못 봤어요. 아, 그러시죠? 편하게 식사하고 가세요. 손님이 없는 시간엔 전단지를 들고 시장 곳곳을 다니며 사람들에게 나눠줬고 근처 서울역이며 전철역에 가서도 전단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났지만 아이 행방을 전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식당 문을 여는데 이불 포대기가 식당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이걸 식당 앞에 두고 간 거야? 포대기를 여니 그 속엔 갓난아이가 눈을 말똥말똥 뜬 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잃어버린 아들 생각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늘이 우리 상두 보고 싶어하는 내게 대신 이 아이를 주셨나 보네. 이제 내가 너 엄마가 돼줄게. 우리 서로 의지하면서 살자꾸나. 엄마는 식당 앞에 버려진 가엾은 핏덩이인 절 걷어 친아들처럼 정성껏 키웠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을 뭘로 할까? 상두가 형이니까 넌 상수가 좋겠다. 허상두, 허상수. 괜찮네. 식당이라면서 갓난쟁이인 저를 돌보느라 바쁘게 살다 보니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웃음도 점차 찾았습니다. 항상 무표정에 목소리에 힘이 없던 엄마는 생기를 되찾았고 주위 상인들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아유, 상수 엄마, 요즘 사람이 확 달라졌어. 이렇게 웃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상수가 효자네, 효자야. 요즘 상수 키우는 낙으로 살아요. 그렇다고 우리 상도 잊은 건 아닌데 지금은 상수한테 모든 사랑을 주고 싶네요.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엄마 사랑도 못 받은 불쌍한 아이잖아요. 아이 그래. 상수가 굴러 들어온 복이네. 자네를 살린 거지. 당분간은 상수 잘 키울 생각만 해. 시장 상인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저는 어느새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수야, 이제 너 어린애 아니니까 엄마 말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너한테 못한 말이 있어. 사실 엄마한테는 아들이 있어. 엄마는 시골에서 살았는데 서울로 올 일이 있어서 왔다가 이 시장에서 아들을 잃어버렸어. 그때 아들 나이가 6살밖에 안 됐거든. 어떻게든 아들을 찾으려고 상호도 우리 아들 이름인 상두를 따서 만든 거야. 그리고 식당 안에 있는 사진들도 다 내 아들이야.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식당 벽에 있는 사진들이며 간판 이름에 무슨 사연이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맞아. 난 아들을 잃어버린 그날부터 매일 잊은 적이 없어. 길 가다가 아들 또래 아이만 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마부터 봐. 아들이 어렸을 때 넘어져서 이마에 사선으로 길게 흉터 자국이 있거든. 그리고 시어머니가 직접 자수로 아들 이름과 집 주소를 새긴 팔찌를 아들 팔에 끼워줘서 아이들 팔목만 보러 다니기도 했었어. 아들 잃어버리고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럼 그 빈자리를 제가 들어온 거네요? 내 친아들을 잃어버렸지만 넌 내 둘째 아들이야. 내가 너 엄마잖니. 엄마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줬고 친아들처럼 부족함 없이 키워주셨습니다. 식당이 바쁜 날은 학교 마치고 제가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엄마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저를 아들로 받아준 그 고마움을 평생 갚으며 살아야겠다 다짐했으니까요. 상수야, 식당 일은 엄마 혼자 해도 되니까 힘들게 식당 일 안 도와줘도 돼. 직원 뽑으면 엄마가 좀 편할 텐데 왜 그렇게 고집 피우세요? 이 코딱지만한 식당에 직원 월급 주면 남는 게 어딨어? 너 앞으로 대학 가고 결혼시키려면 엄마 돈 많이 벌어야 돼.
우리 상수 앞으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엄마가 뒷바라지 잘해줄게. 엄마는 제게 공부하라는 소리 한 번 안 하고 야단 한 번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저에 대한 믿음이 크다는 생각에 엄마의 기대에 저버리지 않도록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성적표를 보며 행복해하는 엄마 얼굴을 보는 게 좋았거든요. 반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진로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제 성적이면 의대 법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던데요. 엄마는 제가 앞으로 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상수야, 너가 원하고 행복한 길을 선택해. 엄마는 너가 선택하는 거면 다 좋고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해줄 거야. 너가 하고 싶은 거래.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있었어요. 엄마가 버려진 날 이만큼 잘 키워주셨잖아요. 저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다고 생각했고 의사가 되려고요. 의사가 돼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움 주고 싶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상수가 의사가 되면 정말 잘할 것 같아. 저는 학교 집만 오가며 버스 타고 가는 동안에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걸으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우며 공부했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몰입한 나머지 버스 정류장을 몇 번 놓친 적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 결과 전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저 합격했어요. 우리 아들 장하다. 안 그래도 시장 사장님들이 너 맛있는 거 먹여야 된다며 잔치를 준비해 주셨어. 저녁에 갈비집 사장님네 식당에서 다 모이기로 했어. 엄마가 한턱 쏘려고 했는데 상인회에서 회비로 마련한 잔치라고 하더라고. 다들 정말 고마우시지. 저 어릴 때부터 시장에서 뛰어놀면서 자라서 다들 가족이나 다름없죠.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엄마, 이제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형도 찾고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그래,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형이지만 절대 형 잊으면 안 돼. 그럼요. 엄마 늦겠어요. 지금 가요. 엄마와 저는 이 시장에서 제일 큰 고깃집으로 갔고 시장 상인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상수야, 너 우리 시장에서 자랑이야. 상인회에서 플랜카드도 만들었어. 상두식당 이수미 여사 아들 허상수. 서울대 의대 축 합격! 아유, 이런 것까지 신경 써주시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상수는 우리가 경거나 다름없지. 상수 엄마 혼자 식당 하랴 애 키우랴 얼마나 힘들었어? 여기 사장님들이 돌아가면서 애기 분유주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키웠잖아. 그 어린 게 벌써 대학생이 되었다니 믿어지지가 않구먼. 맞아, 상수 엄마. 이제 고생 끝이야. 의사들이 턱하니 있는데 뭐가 걱정이겠어. 자, 오늘은 상수 대학 합격 기념잔치니까 마음껏 다들 즐기세요. 고생한 우리 상수, 갈비집 사장님이 특별히 특등급 한우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먹어. 아우, 비싼 걸. 아줌마 아저씨들이 성심껏 준비해 주신 거라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전 엄마와 시장 사장님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친구들은 공부만 하는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죠. 상수야, 고3 때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공부하고 대학 와서도 또 공부냐? 오늘은 과 단합해라. 빠지면 너 선배들한테 찍힐걸? 미안. 오늘 과제 마무리해야 돼서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그리고 나 술도 잘 못 마시잖아. 니들끼리 재밌게 놀다 와. 아, 우리 삼총사 중에 너 빠지면 우리끼리 무슨 재미로 술 마시냐. 너 얼마나 훌륭한 의사 되나 두고 볼 거야. 너만 두고 갈 수도 없고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지. 너 때문에 맨날 공부만 하고 아휴, 대학 낭만도 못 즐기고 아유 내 신세야. 나중에 우리 의사 되면 그때 충분히 놀자. 아직 의사도 아니고 학과 공부 못 따라가서 중퇴하는 선배들도 많이 봤잖아. 힘들게 식당에서 일하시는 엄마 생각하면 나 술 마시고 그렇게 못 놀겠어. 허상수 효자 안 할까봐.
하긴 상수를 친아들로 키워주신 고마우신 분이시니 상수 마음도 이해가 돼. 그럼 우리 공부 끝나면 너네 엄마 식당 가서 국밥 먹으면 안 될까? 전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며칠 동안 생각나더라고. 거기서 소주 한 잔은 괜찮지? 알았어. 그럼 딱 10시까지 공부하고 엄마 식당 가는 거다. 엄마는 친구들과 밤늦게 가도 항상 반가워하며 국밥을 내놓으셨어요. 그러곤 습관처럼 얘들아, 혹시 학교에 허상두라는 학생은 없니? 이마에 사선으로 긴 흉터가 있거든. 그런 사람 이름은 못 들어봤어요. 이마에 흉터 있는 사람도 못 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아줌마. 아니야. 혹시나 그런 사람 보면 아줌마한테 바로 말해줘.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엄마는 아직도 친아들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대학병원의 의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삼총사도 함께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아, 이게 다 상수 덕분이지 뭐. 우리 엄마가 상수 만나면 절이라도 하고 싶대. 상수가 맨날 공부하니까 옆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이렇게 큰 병원에 들어오게 되었다면서. 하긴 우리 성적이 간당간당했지. 너 아니었으면 나 이렇게 의사가운 못 입었을 거야. 내가 그때 말했지? 우리 의사 된 이후에 실컷 놀자고. 병원에서 이렇게 환자들과 얘기하고 밤새면서 라면 먹고 이런 게 노는 거지. 즐겁지 않니? 아, 못 말려. 공부벌레가 이제 일벌레가 됐어. 아, 그래. 일하러 가자. 거의 매일 밤샘으로 몸은 힘들었지만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감사하다는 말을 듣는 것만으로도 제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컸습니다. 제가 다니는 병원은 의료복지재단과 연계해서 의료봉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섬마을이나 보육원과 교도소, 노숙자들을 위한 무료 치료를 해주는 일이었고 신입회원을 모집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봉사에 참여하고 싶어서요. 가입 조건이 있나요? 가입 조건은 따로 없고요. 대신 급한 수술이 잡혔다든지 일에 지장이 없게 시간만 조절만 잘하시면 돼요. 다들 바쁘셔서 당일치기로 봉사하는 거라 먼 지역은 못 가고 서울이나 경기 인근 쪽으로만 가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회원 가입할게요. 병원 일이 바빠서 집에 못 들어가는 날이 많다 보니 엄마는 수시로 속옷과 도시락을 싸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상수야, 엄마 왔어. 엄마, 나 지금 진료 보러 가야 돼서 1층 로비에서 잠깐 기다려줄래요?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응, 그래. 엄마 신경 쓰지 말고 진료 편하게 봐. 엄마 TV 보고 기다리면 돼. 엄마는 1층 로비에 있는 의자에 앉아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남자가 엄마 옆을 지나가는데 앞머리 사이로 이마에 흉터가 보였습니다. 그걸 본 순간 엄마는 혼이 나간 채 상도야! 상도야! 그 남자를 따라갔지만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오다가 엄마를 보고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어디 안 좋으세요? 엄마 괜찮아. 방금 우리 상두를 본 것 같은데 그만 놓쳐버렸어. 이마의 상처가 정말 우리 아들과 똑같았거든. 엄마, 여기 병원이라 얼굴에 상처 입은 사람도 많이 지나다녀요. 저도 몇 번씩 봐요. 그럴 때마다 엄마처럼 혹시 형인가 싶어서 뛰어가서 이름 물은 적도 많아요. 엄마가 충분히 형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랬니? 엄마 눈에는 왜 다 상두처럼 보일까? 상두가 너보다 대여섯 살 많으니까 그 또래만 보면 혹시나 해서 한번 더 쳐다보게 돼. 그래서 엄마 좀 피곤해서 이것만 전달하고 집에 가서 쉬려고. 괜히 거르지 말고 도시락 잘 챙겨 먹어. 네, 엄마. 많이 놀라신 것 같으니까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주말 오전 병원 앞에 있는 대형 버스를 타고 의료봉사할 장소로 떠났습니다.
오늘 봉사할 곳은 서울역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서울역 노숙자들 대상으로 의료봉사할 겁니다. 먼저 신입들은 천막 부스를 쳐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의료장비부터 좀 옮겨주세요. 무료 급식 식사 배식도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까지 서둘러 주십시오. 의료봉사만 하는 게 아니라 무료 급식도 하나 봐요? 모르셨군요. 노숙자들 대부분이 영양실조에 소화기 쪽 이상이 있어서 제일 시급한 게 먹는 거죠. 먼저 배가 불러야 진료도 받죠. 식사 배급이 끝나고 한 명씩 진료 보면 돼요. 노숙자들 연령대는 대부분 60대를 넘는 할아버지들이었고 간혹 젊은 여자와 남자들도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모자를 푹 눌러서서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었어요. 준비한 식사를 한 명씩 배급하고 곧이어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노숙자들은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때 한 사람이 상도야 이리 와. 오늘 밥만 주는 게 아니라 무료로 치료까지 해준대. 너 맨날 기침하잖아. 진료 받아보자고. 상도라는 이름에 전 귀를 쫑긋 세우고 말소리가 나는 쪽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뛰어가서 저 방금 상도라고 했나요? 상도라는 분이 누구시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상도 여기 없어요. 아까 밥만 먹고 가버렸어. 여기저기 떠도는 친구라 나도 가끔 봐요. 그러시군요. 상도라는 분 나이대는 어느 정도예요? 그건 모르죠. 모자를 둘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사실 나이대는 잘 몰라요. 그냥 내 또라겠거니 짐작하는 거지. 혹시 상도라는 그분 또 보시면 제 명함 드릴 테니 병원에 꼭 한번 들러달라고 말씀 전해주세요. 무료로 진료받으린다고요. 네, 그러죠. 그 친구가 맨날 기침을 해서 폐병이라도 걸린 것 같았다니까요. 그러다 큰일 나겠다 싶던데 돈이 없으니 병원에도 못 가고 약만 먹는 것 같더라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무료로 치료해준다는데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 친구 오면 꼭 전달할게요. 아주 감사합니다. 병원 일은 더 바빠졌고 밤새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엄마 혼자 집에 계시게 하니 늘 죄송했습니다. 엄마, 저 오늘도 집에 못 들어가요. 요즘은 나도 수술실에 들어가서 일이 더 많아졌어요. 나 신경 쓰지 말고 진료 볼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치료 잘해. 잠을 못 자서 그게 걱정이네. 그래도 엄마는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정작 우리 엄마 진료는 내가 한 번도 못했네. 조만간에 엄마 무릎, 허리 진료받으러 병원에 와요. 내가 예약해 놓을게. 엄마 아직 건강해. 나 늙으면 우리 아들 덕보고 살아야지. 이렇게 길게 통화하는 거 선배들이 안 좋아할 거야. 얼른 전화 끊고 일하러 가. 네, 엄마. 주무세요. 젊었을 때부터 식당 일을 해서 엄마는 관절이 안 좋아서 주무시는 것도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많이 들까봐 아픈 것도 참고 그 수십 년 세월 힘들게 일해서 저를 지금까지 돌봐주셨던 겁니다. 며칠 후 여느 날과 똑같이 진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시죠? 모자를 눌러쓴 남자는 누더기 옷에 몸에서는 냄새가 나는 게 노숙자 같았습니다. 자꾸 기침이 나고 숨쉬기가 힘들어서요. 아, 그래요? 기침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기침하면 피도 나오는데 혹시 심각한가 해서요. 그건 정밀검사를 해야 알 수 있어요. 먼저 혈액검사부터 해야 되는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상수입니다. 허상수. 네? 허상수 씨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 남자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 사실 선생님이 주신 명함 전달받고 왔어요. 무료로 진료 봐주신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그날 제가 무료 진료 봉사하러 갔는데 안 계신다고 해서 제가 명함 드렸어요.
잘 오셨어요. 근데 본명이 허상수 씨 진짜 맞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그건 왜 물으시죠? 아, 제가 아는 분이랑 성함이 똑같아서요. 혹시 부모님은 지금 같이 사세요?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저 실례가 안 되신다면 모자 살짝 벗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진료 보시려면 모자가 방해되겠네요. 모자를 벗은 남자의 이마를 유심히 바라보니 사선으로 긴 흉터 자국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 어떻게 생긴 건가요? 어릴 때 생긴 것 같아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것도 진료하시는데 필요한 질문인가요? 이상한 걸 자꾸 물어보셔서. 죄송합니다. 저는 혹시 이 사람이 엄마가 찾던 친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료를 끝내고 돌아가려는 남자를 어떻게든 붙잡고 싶어서. 허상두 씨? 검사할 게 하나 더 남아서 진료실 안에서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기다릴게요. 전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바로 병원으로 오세요. 급한 일이에요. 갑자기 병원은 왜? 지금 식당에 손님 많아서 곤란한데. 엄마, 지금 식당이 문제가 아니에요. 엄마 놀라지 마시고 마음 진정하시고 잘 들으세요. 제가 오늘 한 손님을 진료받는데 이름이 허상두에 나이대도 30대 중반이고 이마에 흉터 자국이 있어요. 혹시 형 아닐까 해서요. 진짜 이름이 상두라고? 엄마 지금 바로 갈게. 그 사람 어디 못 가게 해. 엄마는 택시를 타고 부랴부랴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고 진료실로 와서는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 허상두 씨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이마에 상처도 맞고. 저희 어머니 되세요. 저희가 찾는 분이 있는데 선생님과 흡사한 점이 많아서 자꾸 여쭤보게 되네요. 아까 절에서 자랐다고 하셨죠? 어떻게 절에 들어가셨는지요? 제가 6살 때 서울역 근처에 있는 시장에 어머니랑 같이 갔는데 떡볶이 먹으러 포장마차에 들어갔어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는데 엄마가 떡볶이 받으러 주방 쪽으로 갔는데 좀 후에 포장마차로 나가는 엄마를 본 거예요. 그때 엄마가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엄마하고 부르면서 뛰어갔는데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안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엄마를 쫓아서 갔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 뛸 수가 없어서 겨우 엄마를 뒤쫓아갔어요. 그렇게 시장을 나와 엄마가 큰 길가 쪽으로 뛰어가더니 버스를 타는 거예요. 저도 바로 버스를 탔고 엄마하고 부르며 엄마 치마를 붙잡았는데 엄마가 아니었어요. 전 너무 무서워서 그만 울음을 터뜨렸고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절 전부 쳐다봤어요. 전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쪼그려 앉아 있었고 울기만 했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버스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렇게 한참 동안 버스가 어디론가 갔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무작정 버스에서 내렸어요. 근데 거긴 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산 입구였어요. 아마 1시간 정도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산 입구에 앉아 울고 있는데 스님 한 분이 와서 저를 절로 데려갔던 겁니다. 스님에게 엄마를 잃어버렸다고 말했고 스님이 저에게 밥을 주시고 같이 엄마를 찾아보자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 팔찌를 보고 거기에 제 이름과 엄마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보셨어요. 저 엄마 이름이 뭐던가요? 이숨이에요. 팔찌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이숨이에요. 그 팔찌는 할머니가 손주 잃어버릴까봐 직접 자수로 새긴 거고. 상두야, 내가 너 엄마야. 제 어머니시라고요? 진짜예요? 엄마. 빗덩이일 때 날 걷어 키워줘 20여 년 세월이 흐른 후 의사가 되어
엄마의 아들을 환자로 만난 순간 엄마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너 사진도 가져왔어. 넌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너 5살쯤 집안 마당에서 찍은 거야. 봐, 너 지금 얼굴이랑 비슷하지? 맞네요. 스님이 혹시나 엄마 찾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면서 절에 있는 사진기로 6살 때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그 사진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이 사진에 있는 아이가 저 맞네요. 정말 이렇게 엄마를 만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갑자기 너가 사라져서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온 시장을 찾아 헤매고 서울역이며 그 일대는 다 찾아봐도 널 전혀 찾을 수가 없었어. 행여나 나중에라도 널 볼까봐 널 잃어버린 그 시장에서 상두식당이라는 상으로 지금껏 장사하고 있었어. 아, 그래요? 저 스님과 같이 시장에 갔었는데 간판을 못 봤어요. 그리고 스님은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나시고 전 엄마 찾는 일을 그만두고 절에서 일 도우면서 지내게 됐어요. 그렇게 저도 스님이 되려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20대 중반에 절에 큰 불이 나면서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스님들은 큰 상처를 입고 병원에 실려갔고 저도 연기를 너무 마셔서 며칠 동안 혼수 상태였어요. 다행히 의식은 찾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계속 폐가 안 좋고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몸이 안 좋았군요. 절에서 나와서 어떻게 사셨어요? 갈 곳이 없어진 저는 우선 돈을 벌기 위해 공장에 취직했어요. 근데 계속 기침하고 몸이 골골하니까 얼마 안 있다 절 해고시키더라고요. 그 이후로 배달 일이며 식당, 공사장에서 일을 했지만 다들 이렇게 아픈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며 화를 내며 돈도 안 주고 절 쫓아냈어요. 길거리로 쫓겨나 당장 음식 사 먹을 돈도 없어서 쓰레기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노숙자가 되었죠. 제 기억에 엄마랑 기차 타고 서울역에 내렸던 게 생각나서 서울역에서 노숙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워낙 텃세가 심해서 낯선 사람이 왔다고 저한테 험한 소리를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렇게 몇 번 쫓겨나면 다른 곳에서 노숙하다가 다시 잠잠해지면 서울역에 갔어요. 왠지 여기에 있으면 엄마를 만나지 않을까라는 마지막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렇구나. 다행히 서울역을 기억하고 있었네. 내가 너 손 안 놓치려고 그렇게 꽉 붙잡았었는데 떡볶이 집에 가지 말았어야 했어. 엄마, 다 지나간 일인데 그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형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근데 선생님은 엄마랑 어떻게 아시는 사이세요? 너 잃어버리고 몇 년 후에 식당 앞에 아이가 버려져 있는 거야. 포대기에 쌓여진 아주 예쁜 아이가 있더라고. 이 아이를 보니 너 생각이 나더라. 그래서 너라고 생각하면서 아들로 받아들였어. 상두야, 인사해. 너 동생 상수야. 아, 내 동생 상수야. 형은 저를 와락 껴안으며 통곡을 했습니다. 저는 형과 엄마를 제 차에 태워 식당으로 갔습니다. 간판을 보더니 진짜 상두식당이네요. 시장이 워낙 커서 여기까지는 제가 못 와본 것 같아요. 근데 식당 안에 다 제 사진이네요. 그럼 한시도 너 얼굴 안 잊으려고 20년 넘게 벽에 붙여놨어. 이건 너가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너가 신던 신발. 유치원 가방도 그대로 뒀어. 엄마는 원래 서울에서 사셨어요? 서울역에 왜 갔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엄마 고향은 전라도 시골이야.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랑 이렇게 4식구 살았었어. 할아버지 집이 워낙 부자인데다가 아들이 귀한 종갓집이라 널 엄청 예뻐하셨어. 너가 태어나면서부터 할머니가 널 키우다시피 하셨어. 행여나 너 병들까 사고 날까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할머니가 외출하시고 엄마와 마당에서 꽃 구경하다가 잠깐 엄마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너가 넘어져서 이마에 흉터가 생긴 거야. 그날 이후로 할머니와 아빠는 엄마를 식모처럼 대하고 거리를 두셨는데 급기야 서울에 사는 여동생 만나러 서울역에 도착해서 동생 줄 선물 사러 시장에 갔다가 너랑 헤어지게 된 거야. 할머니가 나 먹으라고 밤에 통닭 삶아서 주신 거 생각이 어렴풋이 나요. 그럼 할머니와 아빠도 서울에 오셨어요? 아니, 집안이 발칵 뒤집혀서 결국 이혼을 당했어. 그리고 다시는 할머니와 아빠를 못 봤어. 엄마한테는 오직 너 찾는 것밖에 중요한 게 없었어. 평생이 걸려서라도 널 꼭 찾겠다며 전국에 있는 보육원과 시설은 다 찾아다녔어. 신문에도 너 찾는 공고를 내기도 했는데 다들 보상금만 노리는 허위 신고였어. 엄마가 언제 형이 올지 모르니까 항상 식당에 있어야 한다며 제가 편안한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해도 식당에 딸린 이 좁은 집에서 평생 사셨어요. 이 방은 엄마 방이고 저는 창고를 개조해 이 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밤에 잘 때도 식당 불을 안 껐어요. 형이 왔는데 불이 꺼져 있으면 가버린다고 엄마가 항상 불을 켜놨어요. 엄마가 저 때문에 너무 힘들게 사셨군요. 아니야. 널 기다리며 사는 게 행복했어. 비록 소식은 모르지만 매일 너가 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상상을 하며 그 힘으로 지금까지 버틴 거지. 형, 아까 진료 보다 보니 폐 쪽이 지금 심각하더라고요. 얼른 입원하셔서 치료 받으세요. 그래, 동생이 의사인데 뭐가 걱정이니? 그동안 집도 없이 밖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자. 형은 바로 입원해서 수술을 했고 몇 달간 치료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엄마는 이제야 형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사둔 아파트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동안 세를 주고 비워놨었는데 이렇게 세 식구가 같이 살 수 있어서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시장에서 식당을 하고 계시며 형이 식당 일을 도우면서 장사가 더 잘 되어서 지금은 가게를 확장해서 지점이 5군데가 생겼습니다. 이제 더 행복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